네. 자, 중간고사 이후에 진도를 이제 나가야 되겠습니다. 교재가 있는 학생은 우리가 지금 1930년대 시비평가, 대표적인 시비평가 세 사람인데요. 김기림, 임화, 박용철. 동시대에 활동했던 한국의 현대 비평가 중에 대표적인 세 사람인데요. 1930년대 이후에 한국 문학이 크게 세 가지 유파로 계보를 형성하고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평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문학 전체가요. 그러니까 시, 소설, 희곡, 비평 다 포함해서 그래서 30년대 한국 문학 연구가 중요합니다. 시도, 소설도, 비평도, 희곡도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비평으로서는 이 세 사람이 1930년대 초에 34년경부터 논쟁을 벌입니다. 문단에서. 그걸 이제 그들도 그들의 논쟁 이후에 이것을 기교주의 논쟁이다. 왜냐하면 기교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논쟁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기교주의 논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논쟁에 해당되는 이 담론들 혹은 비평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는 한국 현대 비평사를 논쟁사 중심으로 논쟁만 가지고 이렇게 책을 쓰신 분도 계시고, 논쟁은 뭔가 비평의 역사 중에서 논쟁의 역사는 뭔가 첨예한 대립이 그리고 경쟁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논쟁이 비평사 전체를 다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논쟁은 어떻게 보면 약간 감정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논쟁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문학 비평이나 문학론이 좀 왜곡될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중반에 일어난 이 기교주의 논쟁이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현대 문학사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왜냐하면요, 이제 이 비평은 시나 소설이나 희곡 같은 다른 문학 창작을 이론적으로 혹은 분석적으로 해석적으로 담론으로 조명하는 혹은 해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문학론이, 문학에 대한 이 담론 혹은 이론이 첨예하게 이 비평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1930년대 중반에 이 기교주의 논쟁을 벌였을 때 그것은 단순한 논쟁, 여러 논쟁 중에 하나의 의미나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 한국 현대문학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왜냐하면 한국 현대문학이 형성되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개의 유파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1930년대 초반부터 중반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쟁은 이 한국 문학 전체의 어떻게 보면 표본 혹은 핵심이 맞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문해사조로 보면 한국 현대문학 혹은 근대문학이 낭만주의, 상징주의의 물론 서구 문학의 수용을 통해서, 그것도 직접 수용했다기보다는 일본을 통해서, 일본을 거쳐서 대체로 서구 문학을 수용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개화기 문학 이후에 1910년대, 20년대까지
주로 이 서구의 문학과 예술을 수용할 때 낭만주의와 상징주의 중심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징주의 시인들도 번역하고 그 낭만주의 시들도 많이 소개되고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현대문학에서 낭만주의, 상징주의가 먼저 형성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실주의, 자연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낭만주의를 비판하고 사실주의, 즉 문학관으로 인간을 관찰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사실주의로부터 출발하는 그 문학이 이제 또 20년대 중반 이후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 전부터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이 사실주의 문학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정점에 도달한다고 할까요? 한 것은 카프가 한국 문단에 결성되면서, 카프는 사회주의 문학 운동을 하는 문학인들의 조직이거든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활동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단체를 만들어서 그게 바로 카프죠. 카프는 약자인데 앞에 K는 코리아, 그러니까 조선. 그때는 이제 조선이라고 보통 불렀으니까 한국, 지금은 한국이죠. P가 프롤레타리아입니다. A가 아티스트, 예술가라는 뜻입니다. F가 페더레이션, 연맹, 동맹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에요. 정확한 명칭은요. 그걸 이제 약자로 줄여서 카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에만 이런 사회주의 문학인들의 조직이 생긴 게 아니고요. 이건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도 카프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1917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성립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소련이 생긴 거죠. 사회주의 국가가 생기면서 라프, 그죠?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겠죠. 그게 이제 큰 세계사적 흐름을 따라서 자프, 일본, 그죠? 재팬,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국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계급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건설을 뭐라고 할까요? 촉구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세계사적 운동으로 펼쳐졌죠. 그게 한국에서 카프가 결성된 게 1925년입니다. 그러니까 계급 투쟁의 일환으로서 문학을 실천하는 그런 조직이 생겼으니까요. 그러니까 1900년대부터 1910년대, 20년대까지 낭만주의, 상징주의 문학이 한국의 시와 소설에서 상당히 큰 흐름을 차지하고 있다가 20년대 중반에 이 카프가 그 이전부터 사실주의 문학, 자연주의 문학은 있었죠. 김동인의 우리가 잘 아는 감자 같은 작품이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이다. 이렇게 뭐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김동인의 그 작품은 20년대 이미 작품이니까 사실주의, 자연주의 이런 한국에서의 문해사조적 흐름은 이미 20년대도 있었지만 그 전부터 있었지만 25년에 이 카프가 이 사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보다 더 강력하게 계급 의식을 가지고 이 문학을 어떻게, 문학과 예술을 뭡니까? 현실 비판과 현실 개혁, 현실 변혁의 도구로 삼는 그런, 그게 바로 그러한 문학의 뭡니까? 대표적인 비평가가 이마다. 이마는 사실은 카프의 2세대, 1세대는 8번 김기진이라든지 소설을 쓰는 박영희 같은 사람들이 1세대 카프 문인들이었는데, 2세대 새로운 세대에서 임화가 등장하면서 주도권을 잡고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30년대 초에, 정확하게 30년대 초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강제 해산을 당하거든요. 처음에는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 사회주의 운동이 어떻게 보니까 이게 민족 해방 운동하고 뭐가 연결되는 것 같으니까 일본 제국주의에서 이걸 강제 해산을 시켜요. 그러면서 조직이 와해되니까 상당히 그 세력이 흩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 또 뭐 여러 카프 그 문인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면서 그 흐름을 계속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이전에 그 조직이 있었을 때보다는 힘이 약해졌겠지만 이 바로 30년대 초에 일어난 사건이 카프 해산인데 그때 주로 우리 한국 문학의 소위 말하는 순수 문학의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1930대 초부터. 그래서 주로 시에서는 시문학파. 그게 이제 시문학파를 주도하던 시인이자 비평가가 박영철이에요. 순수 시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박영철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세 명의 비평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즉 순수 시. 여기는 이전부터 카프 이전부터 그러니까 사실주의, 자연주의, 카프 문학으로 이어지는 이 리얼리즘 문학 이전부터 있었던 낭만주의, 상징주의 같은 그런 순수 문학의 흐름을 그대로 30년대 초에 다시 펼쳐내는 것이 이제 시문학 잡지를 창간하면서 이 박영철이 정지용도 동인으로 끌어들이고 김영란 같은 순수시를 쓰는 사람들, 뭐 신석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끌어 모아서 이제 시문학파라고 하는 순수시 운동을 벌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구도는 이제 논쟁이 벌어지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기교주의 논쟁이 벌어지기 전에 이런 지금 문학의 한국 문학의 형태가 20년대 중반 이후에 30년대 초반까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문학파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에 30년대 초에 김기림이라는 시인이자 비평가를 중심으로 모더니즘 시 운동이 벌어집니다. 서구에 우리가 이제 이전에도 한 번씩 얘기했던 그 모더니즘, 크게 보면 영미 이미지점과 유럽의 아방가르드를 다 포함하는 게 모더니즘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김기림을 중심으로 T.S. 엘리어트의 영향을 받아서 또 많은 A.I. 리차드 같은 사람들, 이론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서구 20세기 초에 발생하는 이 모더니즘 문학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일본을 거쳐서 수용한 면도 있고 김기림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문학 교수였기 때문에 영문학자였기 때문에 직접 이제 영미문학을 통해서 수용한 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교주의 논쟁은 1934년에 발생을 하는데 그 전에 이 세계의 문학 뭡니까 유파라고 할까요? 문학의 입장들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세계의 유파 중에 한국 현대문학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것은 낭만주의, 상징주의 혹은 뭐 순수 서정시 이걸 다 하나의 범주로 놓고 보면 그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 25년경에 이전부터 있었던 사실주의, 자연주의 문학을 리얼리즘이라는 이 좀 더 본격적인 문학과 예술의 방법론으로 펼쳐낸 것이 이제 리얼리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 초에 이제 모더니즘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도 소설에서도 이 모더니즘 운동이 한국에서 30년대 강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더니즘은 약간 엮일로 써서 얘기하면 해방이 1945년이잖아요. 그리고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문학 예술 모든 것이 이제 엄청난 뭡니까 침체. 왜냐하면 이념 대립기니까요. 이념 대립으로 서로가 투쟁하고 싸우는 그런 와중에서 문학과 예술이 이제 질적으로는 이제 수준을 높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고 나서 전후에, 즉 전쟁 이후에 1950년대, 60년대 이후에 이 모더니즘 운동이 다시 벌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뭐 김차영, 김수영, 조향 이런 시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모더니즘을 우리가 나중에 문학 연구자들이
후반기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름을요. 왜 후반기라고 그랬을까? 전반기, 후반기가 그게 바로 30년대 모더니즘 운동이 크게 일어났던 것을 염두에 두고 50년대 이후에 일어난 이 새로운 모더니즘 운동을 후반기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930년대에 이 세계의 문학적 입장이나 문해사조적 그 유파가 서로 경쟁하면서 논쟁까지 하면서 이 한국 문학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1930년대 한국 문학은 그 이전보다 비약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45년 해방 이후에 굉장히 격동의 세월을, 격동의 근현대사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45년 해방 이후에 50년까지 요 공간을, 요 5년 정도의 시대를 우리가 보통 문학사에서 해방 공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사에서도 역사학에서도 뭐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문학에서는 특히 이걸 해방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왜? 해방을 받고 엄청난 격변을 한국 사회가 겪었으니까요. 그런데 5년 만에 50년 한국 전쟁, 6.25 전쟁이 벌어지죠. 그렇게 되니까 이 공간 5년 한 동안에 이 문학의 이 내실은 크게 발전하지 못했지만 사상 대립, 좌우 이념 대립의 시기입니다. 이게 이 해방 공간이요. 그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분단이 되고 53년에 분단이 되고 이제 북한 문학과 남한 문학으로 이제 나누어져서 분단 문학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제 분단 문학인데 그 1930년대에 순수 서정시, 리얼리즘, 모더니즘이라는 이 문학적 대립이 혹은 경쟁이 이 전쟁 이후에 전후 문학에도 영향을 주고, 그때 이제 60년대에 순수 문학과 참여 문학의 대립이 우리 한국 문학사에서 이 바로 60년대를 지배하게 되죠. 그때 순수 문학과 참여 문학, 그죠? 이 참여 문학 쪽은 계보로 따지면 리얼리즘이 그죠? 개성이 된 것이고요. 순수 문학은 모더니즘과 순수 서정시 혹은 낭만주의, 상징주의 요 계보가 종합이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 80년대로 넘어오면 이제 민족문학이라는 이제 비평 담론이 생겨나고요. 1970년대. 그 다음에 70년대 민족문학, 80년대는 민중문학, 노동문학 이런 게 그 시대에 상당히 참여문학에 속하는 비평 담론들이 왕성하게 펼쳐집니다. 한국 사회의 그 시대적 특성 때문에 그렇겠죠. 그게 크게 보면 다 참여문학 계열인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 30년대에 시작된 25년 카프 이후에 좀 더 본격화된 궤도에 오른 그 리얼리즘 문학의 큰 계보 속에서 지금 한국 문학사가 어떻게 보면 1990년대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많은 연구자들이나 많은 비평가들이 한국 문학사 전체를 이 세 가지 계보로 혹은 세 가지 유파로 설정하고 이해하는 게 때로는 너무 이게 도식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단순한 어떤 유파 세 개로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요. 이긴 하지만 상당히 유용한 한국 문학의 큰 그림을 그릴 때 유용한 관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 속을 또 이제 숲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되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볼 때 어디를 파고들어야 되겠어요? 전국을 찔러야 되잖아요. 그죠? 핵심을 파고들어야 전체를 우리가 파악할 때 가장 중심부를 파고들어야 되잖아. 그럴 때 우리가 한국 문학사 전체를 시든 소설을 다 포함해서 비평해서 특히 핵심을 파고들 때 어디냐? 1930년대 바로 이 세 사람의 비평가들이 서로 자기 이론을 가지고
자기 입장을 경쟁적으로 논쟁하던 이 시기를 우리가 파고들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것이 시대별로 이 세 가지 문학적 입장이나 문학적 유파가 30년대 발생해서 40년대, 그 다음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게 어떤 계보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한국 문학 전체를 이끌어왔는지 이걸 이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강의가 현대문학사인데 왜 시에서 세 사람만 공부하느냐, 왜 비평에서 세 사람만 공부하느냐. 사실은 다 공부해야 되는데 현대문학사라면. 그래서 이제 현대문학사 책, 그죠? 내가 이제 추천했던, 소개했던 김현, 김윤식 선생의 한국문학사, 조동일 교수의 한국문학통사, 그 말고도 권영민 교수의 현대문학사 두 권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런 이제 교재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현대문학사 책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두루두루 이제 공부하지만 우리는 핵심을 한번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역시 구조적 연구라는 말을 또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소설도, 비평도 이제 구조적 연구는 일단 우리가 시에서도 해봤잖아요. 서정주 시 전체를 구조적 연구를 한다 그러면 시 전체 속에서 시집이 한 열 몇 건, 15건 이상 되는데 그 중에 첫 시집, 이 화사집이 초기 시니까 그 중에서 부분을 전체 시세계에서 부분을 차지하죠. 첫 시집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냐? 이제 부분과 전체, 그 다음에 중심과 주변. 그걸 이제 나는 자화상이라고 본 거죠. 그 첫 시집 속에 한 50편 정도 수록되어 있을 텐데 자화상이라고 봤어. 물론 그거 하나만 보면 안 되죠. 그거 하나를 중심으로 다른 작품들하고 같이 계속 왕복 운동을 하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심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표면뿐만 아니라 심층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포착한 형식은 혹은 기법은 상징이었다. 그래서 애비 상징, 애미, 그 다음에 뭐예요? 부끄러움, 제인천치, 그 다음에 해와 하늘빛인가요? 아침이죠. 아침, 피, 이슬, 그죠? 병든숙해 이런 이제 상징들을 이제 파고들어서 이제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해내는 식으로 했잖아요. 그게 이제 구조적 연구라면, 예를 들면요, 이 구조적 연구는 이 구조주의에서 이제 착상을 한 것인데, 구조주의적 연구 방법은 이 공시적 연구입니다. 공시. 그러니까 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는가, 변모 양상을 우리가 따져보는 거, 시간을 개입시키는 거, 이것은 통시적 연구죠. 그래서 이제 조동일 교수의 한국문학 통사는 한국문학 전체가 고전문학부터 개화기 문학을 거쳐서 현대문학까지 어떻게 시대별로 이렇게, 그죠? 이게 통시적 연구입니다. 즉 시간성을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연구하는. 근데 구조적 연구는 공시적 연구예요. 이걸 같은 시간대에 고정시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한용운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근데 한용운도 구조적 연구를 했죠. 내가 이제 교재를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근데 그 구조적 연구는 서정주도 구조적으로 연구했고, 한용운도 구조적으로 연구했고, 김종삼도 구조적으로 연구했는데, 예를 들면 이 구조적 연구를 한 시인 혹은 한 소설가, 한 비평가의 작품 세계를 놓고 구조적 연구를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면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 수 있죠. 한용운이 활동하던 1910년대에 한용운의 시뿐만 있는 게 아니죠. 김소월의 시도 있어요. 동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서 이제 구조적 연구를 더 확대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용운의 시와 김소월의 시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죠?
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아무튼 그런데 한용운의 시와 김소월의 시를 같이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동시대니까요. 1910년대. 근데 공동분모가 있어요. 한용운의 시도 님이 나타나지만 김소월의 시도 님이 나타나요. 두 사람 다 여성 화자를 주로 설정하고 이 시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사랑 연애시예요. 그러니까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1910년대에 한용운 뿐만 아니라 김소월을 같이 놓고 비교한다. 이것도 구조적 용어죠. 자, 지금 내가 왜 이 예를 드나 하면요. 김기림, 임화, 박용철을 1930년대 비평에 동시대에 놓고 이 세 사람을 각각 구조적으로 연구하지만 또 이 세 사람을 비교하면서 연구하는 것까지 큰 그림으로 비교하는 것, 이것도 구조적 연구를 합니다. 구조적 연구를 좁게 적용할 수도 있고 넓게 적용할 수도 있죠.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구조적 연구의 방법을요. 자, 그래서 여기 러시아 형식주의 얘기도 나오고요. 야콥슨, 러시아 형식주의의 대표적인 이론가가 야콥슨이거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구조주의의 토도로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이 같은 계열의 현대 언어학의 기초를 닦은 소시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으로부터 이 러시아 형식주의, 그 다음에 프랑스 구조주의,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학적 토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학을 좀 더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왜냐하면 낭만주의, 상징주의 이 문학 이론가들은 사실 이 직관적으로 문학을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지는데, 문학 작품을 작품 자체의 구성 요소로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꼼꼼히 작품 중심으로 비평하는 영미 신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비슷한 시대, 20세기 초에 문학 연구 방법론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한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줬죠. 그러나 우리 한국에 영향을 준 시대는 1950년대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 연구의 관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미 신비평, 러시아 형식주의, 프랑스 구조주의 이런 얘기를 꼭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강의 진도표에 제시하고 있는 김기림의 비평 작품들, 그게 한 대여섯 개 되고, 임하의 비평 작품들 대여섯 개 되죠. 박용철의 비평 작품들 대여섯 개 되는데, 그거 중심으로 공부하면 시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여기에 다 수록해 놨어요. 뭐에? 내가 블랙보드 강의 자료실에 올려놓은 그 파일입니다. 박용철은 한자가 너무 많이 섞여서 그걸 한글 번호로 다시 바꿔서 올려놨죠. 두 개의 파일을 올려놨는데 거기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부교재로 같이 공부할 텐데요. 지금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냥 참고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김기림, 임화, 박용철이라는 1930년대 한국의 대표적인 비평가를 연구하고 있는지 내 연구 방법을 조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니까. 왜냐하면 이 교재 전체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지금 이 세 사람의 비평가를 연구하는지. 자, 이제 그 다음 이 연구 방법에서 내가 핵심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은 그 다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김기림, 임화, 박용철은 문해사조적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상식이 되었어요. 김기림은 모더니즘 시인이자 비평가다. 물론 나중에 해방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해방공간, 좌우 이념 대립기에 김기림, 정지용 같은 모더니즘 시인이자 비평가들이 자익 문학단체에 가입하고 때로는 정설이 뭔지는 모르지만 월북했거나 납북되어서 북한에서 활동하게 되는 김기림, 임화 모더니즘 문학인이지만 그렇게 나중에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해방 이후에 그 좌우사상 대립기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까? 문해사조적으로 연구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기림은 모더니즘적인 관점에서, 이만은 리얼리즘적 관점에서. 리얼리즘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리얼리즘만 해도 굉장히 층위가 다양합니다. 그 안에 세부 영역이요. 비판적 리얼리즘, 역사적 리얼리즘, 또 심지어는 이제 환상적 리얼리즘이라는 모순적인 용어까지 생겨요. 왜냐하면 리얼리즘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문학 예술에 그죠? 모방해서 혹은 재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는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꿈의 세계를 다루니까요. 그런데 마르케스, 보르헤스 같은 중남미의 대표적인 그 작가들이 환상과 리얼리즘을 결합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매직 리얼리즘 혹은 판타스틱 리얼리즘, 이걸 펼칩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죠. 마르케스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다 포괄한다는 겁니다. 환상적 리얼리즘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 문학과 예술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당에서 지시를 내리는 그 일종의 문학예술 강령, 즉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이 문해사조 안에 굉장히 많은 층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문학이 이 리얼리즘, 사실주의, 자연주의를 거쳐서 이 리얼리즘의 단계를 다 이렇게 이제 밟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뭡니까? 리얼리즘 문학의 역사도 탄탄하게 지금 축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모더니즘도 김기림이 모더니즘 시 운동을 벌인 그 1930년대 초부터 계속 1990년대, 2000년대까지 지금 계속 이제 그 문학적 역량이 축적돼 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강 작가가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은 것은 그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을 그 축적된 역량을 종합해가지고, 한강 작가의 소설을 읽어보면요, 이거 리얼리즘이면서도 모더니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리얼리즘적 요소가 강하죠. 왜? 페미니즘적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동물성을 비판하는 어떤 식물성의 상상력 혹은 식물주의, 이건 이제 에코, 즉 생태주의거든요. 페미니즘과 생태주의가 결합된 게 채식주의자인데, 그 주제의식이나 그 강렬한 주제의식이나 그 사회 비판적이고, 그죠? 뭡니까? 가부장제를 비판하기도 하고, 인간의 본성에 있는 뭐예요? 동물성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동물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인간 본성 안에 폭력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고발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리얼리즘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그 소설의 방법론은 전통적인 리얼리즘의 재현, 아까 얘기했죠. 그 재현이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혹은 모방, 재현. 그게 이제 전통적 리얼리즘 소설의 방법론이거든요. 황석영 같은 작가도 그렇고 많은 리얼리즘의 우리 역사적 전통이 이렇게 오랫동안 누적되고 축적되어서, 그런데 한강 작가의 소설은 이 방법론이 좀 달라요. 그 상당히 환상적인, 아까 얘기했던 그 환상적 리얼리즘이라는 그런 요소도 좀 있고요. 현실과 환상 사이에 어디쯤에서 지금 벌어지는 듯한 좀 괴기스러운 혹은 그로테스크한 사건들이 발생해요. 특히 뭡니까? 채식주의자 같은 작품은요. 그래서 보통 일반 독자들이, 전통적인 소설에 익숙한 독자들이 읽다가 굉장히 뭐예요? 끔찍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이 거부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 소설이. 그 다음에 이제 정언문학으로 가는데, 이 정언문학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정언하는 거죠. 망각하지 않고 기억한다. 그 다음에
억울하게 죽은 영혼을 뭡니까? 위로하고 그 방법은 일단 리얼리즘인데 정언문학이니까 역사적 사건을 다시 정언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방법론 자체가 리얼리즘적 전통적인 방법론이 아닌 거죠. 방법론은 상당히 모더니즘의 어떤 독특한 자기 나름대로 그걸 또 개발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 이 1930년대에 발생한 이 세 개의 문학적 입장이라고 할까, 이 유파가 한국 문학의 전통을 그리고 한국 문학의 저력을 축적해 온 것이 바로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전에 있었지만 그게 세 개의 힘이 서로 딱 뭡니까? 정립되는 것은 30년대 중반이다, 초반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옆길로 좀 샜는데 빨리 가봅시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나 하면, 그러니까 모더니즘, 리얼리즘, 낭만주의, 상징주의라는 문해사조적으로 이 비평가들 뿐만 아니라 뭐 소설들도 다 이해하고 이랬는데, 소설도 이해하고 시도 이해하고, 그게 어느 정도는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게 성립이 됐어요. 근데 2000년대 이후에, 그래서 한강의 문학 작품도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인데, 조금 전에 내가 이제 그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이제 결합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설명 가지고는 너무 이제 낡은 설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더니즘, 리얼리즘, 낭만주의, 상징주의 이렇게 문해사조적으로 모든 한국 문학의 이 속성과 특성을 다 설명하기에는 이제 너무 복잡해졌어. 그게 언제부터인가 하면 1990년대 이후에. 80년대까지는 지금 이 모더니즘, 리얼리즘, 낭만주의, 상징주의 이런 문해사조적인 전통적 서정시 뭐 이런 식의 설명으로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됐는데, 90년대 이후에 너무나 다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 자체가 다변화되고, 세계의 정세도 다변화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뭐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문명의 새로운 도래도 있고요. 지금은 더 그게 가속화되고 있죠. AI까지 지금 출현해가지고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단계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1990년대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파도를 쓰나미가 일어나고 뭐 이런 그 이후에는 이런 문해사조적 설명으로는 이제 역부족이다, 불충분하다. 한강의 문학 작품도 이제는 내가 볼 때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논문을 쓸 때 이미 문해사조적으로 김기림, 이마, 박용철을 비롯해서 많은 그 문학 비평 혹은 소설, 시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어느 정도는 그게 타당했는데, 이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연구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게 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쓴 지도 꽤 오래됐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걸 이제 생각하게 되나 하면요. 문해사조적인 방법론에서 벗어나서 이 세 사람의 비평가의 특성을 구조적으로 연구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같은 시대에 놓고 객관적으로 이 세 비평가를 비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문학론부터 찾아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학론은, 이게 작품을 중심으로 이 우주는 사회라고도 할 수 있고 자연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현실이에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현실. 예술가는 작가고요. 혹은 시인 작가고요. 청중은 독자예요. 독자는 비평가겠죠. 이 작품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 개의 꼭지점으로 이루어지는 이 그림 2가, 그림 1은 그냥 뛰어넘었습니다. 이 그림 1이 바로 야콥슨의 그 유명한 언어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거든요. 요거는 이제 지금 생략하고 바로 넘어갔어요. 이게 에이브럼스라는 이 오래된 이론입니다. 이 이제 문학론이죠. 문학 이론입니다. 문학을 설명하는 어떤 유형을 설정할 때 요 아주 간단한 이 도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뭡니까? 문학 작품이 있다. 문학 작품과 현실과의 관계. 그죠? 문학 작품과
시인, 작가, 그죠? 창조자와의 관계, 문학 작품과 독자, 비평가의 관계. 이랬을 때 여기서 도출되는 문학론의 유형이 몇 가지가 나올까요?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가요. 현실과 작품의 관계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이 화살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상호작용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교재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교재에도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군요. 예.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가장 오래된 문학 이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문학과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바로 이 우주에 해당되는 게 자연입니다. 현실, 자연이란 말은 현실이라는 뜻이고 사회라는 뜻이에요. 그게 어찌 보면 사실주의, 자연주의 리얼리즘의 가장 기본 이론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모방 이론이에요. 모방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문학예술에서 오래된 이론이에요. 인간이 사회에서 경험하고 자연에서 경험한 거, 그죠? 이게 현실인데, 현실을 문학에다가 혹은 예술에다가 그걸 옮겨 놓는다, 모방한다, 재현한다, 반영한다. 이제 용어는 좀 달라집니다. 나중에 리얼리즘 문학에 가면 모방, 재현 이런 단어보다는 이제 반영 이런 단어를 써요. 반영.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은 이것이 이제 문학론을 첫 번째 유형 모방론입니다. 이 모방론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여러 이제 문학 이론들이 많이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온 거죠. 그 중에 이제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실주의, 자연주의, 리얼리즘도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품과 예술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게 뭘까요? 이 화살표는 조금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술가, 자연에서 작품이 나오는 거니까, 그죠? 현실에서 작품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화살표가 반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에이브럼스가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모방론이에요. 현실이 작품의 모방이 재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인이나 소설가가 작품을 만든다. 이건 뭐예요? 표현론입니다.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독창적인 생각과 감정이 있어서 그걸 시나 소설로 표현한다. 사회 현실과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모방론과는 일단 근본적으로 다른 이론입니다. 물론 어떤 문학 작품이든 모방적인 요소와 표현적인 요소, 모방론과 표현론이 혼재되겠죠. 섞여 있겠지만 아무튼 일단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독자나 비평가에게 이게 효용론입니다. 이것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가장 오래된 사례는 뭘까요?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카타르시스 이론을 펼치거든요. 카타르시스는 뭐예요? 비극, 그리스 로마 시대 비극 작품이 대표적인 문학 예술이었잖아요. 그 비극 작품을 보는 관객이 어떤 경험을 해요? 공포와, 그죠? 경악을, 놀람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일으킨다. 그게 문학과 예술의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 카타르시스가 뭐예요? 내면에 쌓인 어떤 울분, 스름, 감정 이런 걸 해소한다는 뜻이죠. 원래 카타르시스는 설사약이라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이거 해소한다는 것이. 이거는 뭐예요? 문학 예술이 관객,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 근데 이제 이 독자를 더 확대시키면 사회, 그죠? 오히려 사회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사회에 현실이 작품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작품이 오히려 독자나 현실에 영향을 준다. 이게 효용론이에요. 그럼 세 가지가 나왔죠. 뭐예요? 모방론, 표현론, 효용론.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작품 자체가 독립된 고유의 하나의 존재다. 혹은 예술 작품이다.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이 작품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비평하는 것. 이게 존재론이라고 불렀어요. 존재론이다. 왜냐하면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본다.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인이 시를 써서 발표하고 나면 그 작품은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것 자체가 이제 독립된 생명을 갖고 이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문학론인데 이걸 더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헤르나디라는 폴 헤르나디라는 이론가, 문학 이론가의 좀 복잡한 일종의 이론입니다. 조금 전에 에이브럼스의 이론은 정말 간단하고 단순하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도식적이죠. 그러나 그것도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틀에서 문학 이론이나 문학 예술 이론에서 이게 모방론에 근거하느냐, 표현론에 근거하느냐, 효용론에 근거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전제론에 근거하느냐, 이런 큰 틀의 그림을 그릴 때는 에이브럼스의 이론도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헤르나디의 이 그림은, 이 도식은 조금 복잡한데, 역시 작품을 중심에 둔 것은 비슷하죠. 그래서 이 작품을 중심에 뒀어요. 자, 이것이 세계가 바로 현실입니다. 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이 화살표를 보세요. 이 세계, 이것이 현실이죠. 역사적 현실, 사회적 현실입니다. 뭐 5.18, 뭐 4.3 제주 사건, 민주화 항쟁 이런 것이죠. 한강 소설에 이걸 적용해 보면 그 현실이 작가에게 뭔가, 그죠? 자극을 주고 도전을 줍니다. 이 작가가 작품을 쓰겠죠. 자, 이 수평선을 한번 보세요. 수평축을 한번 보세요. 작품을 독자가 읽겠죠? 당연히.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다시 현실에다 이 독자가 사회 현실에 뭔가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작품이 바로 사회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독자를 통해서, 독자의 뭔가 변화를 통해서 이 사회에 영향을 주겠지. 요 수평축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죠? 근데 이 수평축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문학 작품을 둘러싸고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 기호의 축적으로의 세계는, 이거는 이 사회 현실이고요. 이것은 언어의 현실이에요. 언어의 세계입니다. 이미 축적된, 한강 작가도 자기가 어려서 성장할 때부터 한국의 문학 작품들과 더불어 성장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언어로 된 이 문학과 예술 작품들과 자기가 호흡하면서 자기가 세계적인 문인으로 성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도 있는 거예요. 사회 현실만 있는 게 아니고 문학과 예술의 기호라고 하는 크게 보면 문학 예술을 포함한 어떤 이 학문의 세계까지 다 포함된 거겠죠. 이 기호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언어가 이 작품에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작가가 작품을 만드는 이 창작 행위 속에 순수하게 작가의 에너지만 이 작품에 뭡니까? 개입되는 게 아니라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 사회가 축적한, 한국 문학이 축적한 이 언어의 영향이 이 작품에 같이 개입이 되는 거죠. 이 동시에. 그래서 창작의 순간, 그죠? 시인이든 소설가든 비평가가 창작하는 순간 이게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작품이 만들어진다. 그 작품이 또 역시 정보가 돼서 다시 이 기호의 세계로 다시, 그러나 이게 은폐되기도 하고 겉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한다는 것이 헤르나디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에이브럼스의 설명은 굉장히 기초적이고 단순한 설명인데 그래도 필요하고 유용하고, 그 설명이, 이 설명은 좀 더, 그죠? 그래서 이 수평축과 수직축을 결합해가지고 이 작품이 어떤 좌표축에서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어떻게 지금 독자에게 수용되는지를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하고 비평을 하고 하는 것은 이미 현실 혹은 주어진 세계는 복잡하고 다양한데, 입체적인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 기초에서부터 출발해서 조금 더 그 실체, 즉 실상에 부합하도록 복잡한 생각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학문을 한다는 것은요. 딱 비교해 보니까 알겠죠. 에이브럼스와 헤르나디. 그런데 이걸 내가 그대로 이걸 이제 이 연구의 방법으로 그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다 참고해서 내 나름대로 새로운 방법을 재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 뭡니까? 흡수해가지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2개.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이게 이제 내가 착상한 거예요. 헤르나디는 수평축, 수직축, 수평축, 수직축 두 개의 그 정점의 작품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그것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설명해야 된다. 즉 불충분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품을 중심으로 내가 볼 때 이 작품을 이 창작되는 과정에서 작가와 세계가 상호작용해서 헤르나디는 어떻게 봤어요? 세계가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줘서 작가가 작품을 쓴다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아까 그 수평적 수직축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이 작가는 세계에게 일방적으로 영향만을 받지 않고 작가도 그죠? 주체로서 세계에 영향을 주고받는 이 화살표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이 매개가 언어입니다. 우리가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이 주체가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상호주관성, 상호주체성을 갖는. 이때 다시 이 작품 작가가 1차적으로 세계와 상호작용, 이 언어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기초가 되고 거기서 다시 언어로 작품을 창작하는 거죠. 그것이 다시 이때 이 독자도 이제 이 작품을 언어를 통해서 다시 이미 이 독자도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그림은 단순해진 것 같지만 헤르나디보다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 상방향성을 설정하고 또 한 가지 이건 내가 작성한 거예요. 그 앞에 것들을 다 참고해서 이것이 가진 장점은 이렇게 봐야 이 작품은 이 창작 과정에서 작가가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언어를 통해서 작품을 만든 이 작품이 시대와 공간을 달리해서 독자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헤르나디처럼 얘기하면은 그것은 동시대에만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가 춘향전이라는 작품을 지금 21세기에 읽는다 그러면 그 춘향전이 만들어지는 이 현실과 작가의 상호작용 속에서 춘향전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독자가 그걸 읽었을 때 이 21세기 세계와 새로운 그죠? 생각을 가지고 이 작품을 읽었을 때 의미가 새로운 해석을 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이 도식은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여요.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내가 방법론을, 무슨 방법론이에요? 1930년대 김기림, 이마, 박영철을 구조적으로 연구하는 이 방법론을 내가 객관적으로 설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전에 가장 유명한 문학론들을 다 이제 참고하면서 내 나름대로 새로운 문학론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겁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들이 있는데 이거 다 건너뛰고 내 설명만 그냥 이해하고 이제 김기림의 그 비평문으로 바로 이제 들어갈 것인데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여기까지 설명하고 시간이 다 될 것 같네요. 자, 이게 이제 내가 이 1930년대 김기림, 이마, 박영철을 연구하는 하나의 뭡니까? 이론적 틀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것들을 내 나름대로 발전시켜서 재구성한 거예요. 자, 작품이 있어요. 이것도 구조라고 했는데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테두리를 달리한 거예요. 이것은 생산관계다. 아까 춘향전을 생각해 보세요. 주체와 현실의 관계 속에서 이게 상방향의 화살표가 양쪽에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춘향전이 만들어졌어. 그런데 이걸 지금 내가 읽는다, 21세기의 독자가 읽는다고 했을 때 이 21세기 현실 속에서 이 주체는 또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이 작품을 읽겠죠. 그래서 테두리를 둘로 분리했어요. 때로는 이게 동시되면은 이 생산관계의 구조와 수용관계의 구조는 동일한 시간대겠지. 근데 이 시간과 공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은 그걸 매개하는 중간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둘로 분리를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기본적인 분석소들을 설정하는 겁니다. 분석소들을. 왜냐하면 그게 구조적 연구의 기본 이제 방법론이거든요. 그 분석소들을 가지고 김기림은 어떻고, 이마는 어떻고, 박영철은 어떻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더니즘, 리얼리즘, 낭만주의 이렇게 설명했던 것은 너무 이제는 뻔한 얘기들이고 너무 흔한 얘기니까 새로운 방법론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연구를 해서 이들을 차이점을 찾아보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토대부터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요 매개가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스킵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면 돼요. 여기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한번 듣고 나중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건너뛰면 됩니다. 자, 이때 창작 주체는 시인이나 소설가겠죠. 현실, 그 당대 현실입니다. 여기서 매개가, 상호작용하는 매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매개는 뭐예요?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요게 먼저 있고요. 1이 먼저 있고, 그 다음 2가 발생해서, 이 주체가 일방적으로 작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현실이 일방적으로 작품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겠죠? 이 상호작용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한강 작가든 누구든, 김성옥이든, 이태준이든, 이상 작가든, 이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매개 1은 언어 이전의 인식적 매개예요. 아직 언어로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기 전 단계니까요. 이 매개 1은 인식적 매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과 만나서 사고를 하는 관계고요. 요게 이제 매개 2는 언어적 매개예요. 왜? 창작 과정이니까요. 그 매개 1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매개 2가, 여기 역시 상방향입니다. 그래서 작품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실선으로 그린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요 점선으로 그린 거 한번 보세요. 2-2, 2-. 요게 뭐예요? 이해 안 돼요? 요거 이해 안 되면 이제 오늘 공부한 건 그냥 스킵하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2-가 뭐예요? 창작 주체가 작품을 만들어냈다. 현실이 작품 속에 반영됐다. 2-가 에이브럼스가 말한 뭐예요? 모방론이에요. 내가 이게 점선을 끈 것은 그 모방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현실이 작품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현되거나 모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복잡하게 거쳐서 매개 1과 매개 2를 거쳐서 이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2-는 뭐예요? 이게 표현론이에요. 주체가 작품을 바로 사상과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바로 일방향으로 만든다. 이게 2-, 이 화살표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화살표가 있어야 되는데. 화살표가 있네요. 교재 50쪽. 교재 50쪽 보세요. 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스킵하고, 이해가 조금 될랑말랑 하는 사람은 이해하도록 조금만 노력하고, 오늘 거는 건너뛰도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논문을 쓰는 방법론을 한번 설명함으로 해서 문학 이론 혹은 문학 비평의 아주 기본 그 이론의 틀을 한번 설명해 주는 거니까요. 자, 이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가 모방론에 해당되고 2-가 표현론에 해당돼요. 근데 왜 내가 점수를 썼을까요?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정확해요. 매개 1과 매개 2가 작품을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수용하는 것은 독자나 비평가잖아요. 우리도 지금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한강의 작품을 읽던 뭡니까? 김성옥 소설가의 작품을 읽던 이상의 시나 소설을 읽던 여기에 속하잖아요. 이때 우리는 현실과 이미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 현실이 달라지면 우리의 사고도 달라져. 그래서 이 매개는 역시 인식적 매개입니다. 3번도. 이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4번이 번호를 따라가야 돼요. 제일 먼저 있는 게 매개 1이고 그 다음에 매개 2가 있고 그 다음에 매개 3이 있고 그 다음 매개 4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독자가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이 인식적 매개의 사고방식 속에서 작품을 수용합니다. 이때도 상호작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개 4가 있습니다. 4-도 4-2-도 이거는 정확한 이론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제 이 그림, 이 문학 비평의 기본 기초 이론을 새롭게 재구성했나 하면요. 김기림의 경우에 이 창작 주체에 해당되는 개념이 뭐냐, 현실이 뭐냐, 다 다르거든요. 이마의 현실은 뭐예요? 정치 경제적 현실. 현실이라는 말을 똑같이 쓰지만 김기림은 이 현실을
이마와 다르겠어요. 그리고 박영철의 이론의 비평에서는 이 현실관이 안 나타납니다. 현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건 예술 중심의 이론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중시하잖아요. 주체가 달라집니다. 김기림의 경우와 이마와 박영철이에요. 이 매개일도 달라요. 이 매개일은 이마의 경우는 이게 세계관이에요. 혹은 이데올로기야, 이게. 계급 의식을 가지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혹은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를 현실과 만나잖아요. 이게 인식적 매개예요. 그런데 이마의 경우에도 이 매개인은 어떤 언어를 특별히 이마가 강조하는데 김기림도 다르고 이마도 다르고 박영철도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다르죠. 수용 주체를 어떻게 보느냐. 심지어는 박영철의 경우는 초기 비평은 이 수용 관계만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요. 즉 독자나 비평가의 관점에서 이 문학 전체를 자꾸 연구하고 비평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후기 비평으로 가면 이 창작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김기림, 이마, 박영철의 요걸 이제 분석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매개 1, 매개 2, 매개 3, 매개 4. 요걸 다 조금 너무 도식적으로 하면 기계적인 분석이 되겠지만 그렇게 기계적인 분석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최대한 김기림, 이마, 박영철을 이 틀에서 다시 설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문의 사조로만 이해하던 이마의 그 비평이 창작 주체는 누굴 계속 생각하고 있지? 프롤레타리아. 그죠? 나중에 가면 또 바뀝니다. 제일 많이 바뀌는 사람은 김기림이에요. 김기림은 대중도 생각했다가 작은 주체도 얘기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집단적인 주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김기림의 이 창작 주체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아무튼 이 분석 소도를 최대한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정도 되죠. 이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제 김기림, 이마, 박영철을 다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문해사조적으로만 계속 비슷한 얘기만 해왔던 김기림, 이마 비평에 대한 연구가 좀 다른 관점으로 다시 조명이 되고 다시 설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론적 혹은 방법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읽어보기 바라고요. 자세하게. 시험에 이게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시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의 계획서에 있는 그 비평문, 김기림의 비평문 대여섯 개, 이마의 비평문 대여섯 개, 박영철 비평문 대여섯 개입니다. 그것은 여기 이제 하나씩 공부할 텐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내가 스캔을 해놨어요. 스캔을 해놨으니까 요거 파일을 제공했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다 전집이 있거든요. 김기림도 전집이 있고 이마도 전집이 있고 박영철도 전집이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비평문만 따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파일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전집을 읽어봐야 되겠죠. 왜? 2차 과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게 언젠지는 아직 모르지만 2차 과제를 위해서는 김기림을 선택하면 김기림 전집 중에서 김기림 전집이 6권 있는데 그중에 이 비평문 한 권입니다. 이마도 찾아봐야 되겠고요. 박영철은 비평문이 집이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찾아보고 2차 과제를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번에 이 방법론에 의거해서 김기림, 이마, 박영철의 비평의 특성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내가 강의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한국 문학사 전체의 핵심이 여기에 오히려 있기 때문에 한국 현대 시를 이해하거나 한국 현대 소설을 이해하거나
한국 현대 비평을 이해하거나 이렇게 모든 장르를 다 포함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아까도 얘기했죠. 193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어찌 보면 지금까지도 뭡니까? 그 계보가 유지되고 있다. 내가 이제 조금 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보면 90년대 이후는 이러한 세 가지만 가지고 설명하기에 어렵다. 더 복잡하게 이제는 이해해야 될 단계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세 사람의 비평가를 공부하는 것은 세 사람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 문학사 전체에 어떻게 보면 핵심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